66쪽 사람의 물질대사. 사람의 물질대사. 여기는 그래도 중학교 때 내용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포의 물질대사와 에너지.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죠. 근데 에너지를 얻으려면은 영양분이 필요하고, 그 영양분이랑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다른 기관계에서부터 이제 와서 순환계를 통해서 각 세포로 그런 물질들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세포 내에서 그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세포에서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물질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또 생장에 필요한 이제 그 세포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어요. 그 세포 소기관들을 합성을 합니다. 합성하는 거는 동화작용이고, 분해하는 거는 이화작용이고요. 그런 화학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해. 뭐 이런 거 다 읽어 두셔야 됩니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한다. 근데 그 물질대사를 할 때 원래 화학 결합이 끊어지거나 이어질 때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 온도도 좀 높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체온 내에서 이런 물질대사가 일어나려면 효소가 필요해요. 효소가 관여를 해요, 항상. 체온 내에서 이 물질대사가 일어나려면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반드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는데, 그래서 또 에너지 대사라고도 해요.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자, 이런 거 다 읽어두시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1번 어떻다, 2번 어떻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질 대사는 에너지가 출입이 되고, 단계적으로 일어나며 에너지가 여러 단계에 걸쳐 소량씩 출입한다. 네,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되지 않아요. 과자 같은 거 먹어도 과자 불 붙이면은 불 아주 잘 붙습니다. 그거 한 방에 에너지가 다 나와버리면은 엄청 뜨거워요. 근데 이제 소량씩 조금씩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 물질 대사할 때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체온에서도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특징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거라 했죠. 분해. 그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 이런 거 이화작용이고, 간에서 글리코젠은 다당류거든요. 다당류를 단당류로 분해하는 것도 이화작용이고, 알코올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것도 이화작용. 뭐 분해한다 뭐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이화작용. 작은 애를 분해한다 이러면. 동화작용은 합성합니다. 합성.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합성한다. 소화샘이나 내분비샘에서 소화 효소나 호르몬을 합성한다. 이런 거는 동화작용. 간에서 포도당을 결합하여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하여 요소로 합성한다. 이런 것들은 동화작용 읽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이화작용은 분해. 근데 분해할 때 결합이 끊어지면서 그 화학 결합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화작용이 일어나면 에너지 방출, 에너지를 이제 얻는 거죠. 사실은 이제 얘네들은 방출하고 나온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거죠. 그렇죠? 동화작용은 아미노산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 흡수, 결합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뭐 머리카락 자라나는 뭐 동화작용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그림도 아셔야 돼요. 그림 반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가 반응물이어야 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애가 반응물이고, 반응이 진행이 돼서 생성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에너지가 반응물이 더 높고 생성물이 낮으면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그 에너지만큼 발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화작용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낮기 때문에 그 에너지 차이만큼이 방출이 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동화작용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열을 흡수를 해야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지 이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동화작용은 그런 겁니다. 자, 에너지 전환과 이용. 여기 좀 앞에 조금 얘기한 거는 같네요. 이거 여기 페이지가 안 맞지? 요거 얘기했었잖아. 나 어디 하고 있는 거지? 이거 하는 거 아닌데? 미안해. 여기가 아니잖아. 이상한 데 하고 있었어요. 복습했다고 하자. 66쪽 할 차례죠, 원래. 66쪽 복사돼 있어요, 지금? 미안해. 요거는 얘기했었죠. 66쪽 할 차례, 원래. 자.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얻으려면은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요게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야지 에너지 얻는 과정이 다 완벽하게 수행이 되는 거죠. 그쵸? 중학교 때 다 배웠죠. 2학년 때. 여기는 좀 알 것 같네요. 좀. 이해 가시죠? 이런 거? 중학교 때 한 거지. 그래서 영양소는 이제 소화계에서부터 영양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소화는 이제 잘게 분해하는 과정이죠. 여기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래도. 그쵸?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은 분자가 돼야지 세포막을 통과를 해요. 세포막을 통과해서 진정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녹말 같은 경우에서는 입에서 이제 아밀레이스가 나와가지고 엿당으로 분해하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들어오면 이자에게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와요. 침에서도 나오는데 이자에게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밀레이스가. 그런 거 아시죠? 뒤에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네. 여기 볼게요. 68쪽에. 그래서 입에서 침에 아밀레이스가 나와서 조금 끊어, 엿당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소장에서 이자액이 나올 때 한 번 더 끊어요.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와. 엿당으로 끊고, 소장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이건 이자액은 이자액에서부터 나온 건데, 소장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말테이스라고 하는, 중학교 때는 그냥 이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 이렇게 이름이 그냥 그렇게 배우거든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 근데 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말테이스예요. 말테이스가 엿당을 포도당까지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잎은 그냥 소화효소가 없으니까 통과. 그 다음에 위에서 펩신이 염산이랑 염산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펩신이라고 하는 애가. 그래서 이제 중간 산물 조금 끊어, 조금. 그 다음에 이자액에 있는 트립신이 더 끊어요. 근데 그래도 완벽하게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미노산까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소장 내에서 나오는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소장에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는 그냥 단백질 소화 효소 이렇게만 배워요. 근데 원래 이름이 펩티데이스입니다. 걔가 아미노산까지 이렇게 분해를 시키고, 지방은 쓸개즙이 이제 그 소장 있는 대로 나오기는 하는데, 쓸개즙은 이게 소화 효소가, 이것 좀 적어놔. 소화 효소가 없는 거예요. 쓸개즙에는 소화 효소가 없는 겁니다. 소화 효소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끊어야 돼, 진짜로. 근데 이거는 그냥 뭉쳐져 있는 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분리시킨 것 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지방을 유화했다, 지방의 유화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 놨다, 이런 거야. 그 지방을 유화하는 거지. 여기 써 있네요. 쓸개즙은 큰 지방 덩어리를 작은 지방 덩어리로 분산시키는 것을 지방의 유화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쓸개즙에는. 그래서 그냥 도와주는 거지 소화는 아닙니다. 그냥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자액에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이게 소화 효소죠. 요게 나와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요거 하나 붙어 있는 게 모노글리세리드입니다. 요 짝대기 하나하나는 지방산이고, 노란 애는 지방산이고, 저거 하나 붙으니까 모노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해요. 이렇게 요 과정입니다. 요거 이해하시죠? 그쵸? 네. 다시 앞쪽에 67쪽. 자, 그래서 그렇게 분해한 다음에 암주간이나 이제 그 융털에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애들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모세혈관 흡수가 돼요. 왜냐면 얘네 둘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으니까 물에 녹아가지고 흡수가 되는 거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안 녹아요. 물에 안 녹으면 이제 뭐 기름 같은 성분에 녹이는 겁니다. 지용성이어가지고. 그 암주간에 림프액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이제 기름 같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암주간으로 흡수가 된다. 흡수가 됐어요. 넘어갈게요. 흡수가 된 다음에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다음에 혈액에 실려 간으로 이동을 해.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간다.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포도당 이런 애들을 일단 저장을 해 놓거든요. 밥 먹은 다음에 다 써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하는 거고, 근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간을 거치지 않아. 이게 그림상 간을 거쳐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간을 거쳐가는 게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무튼 이 림프관 이거는 간을 거쳐가는 게 아니에요. 요 간 문맥이라고 하는 이건 혈관인데, 혈관. 요거는 간을 거쳐가는 거예요. 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간을 거쳐가는 게 아니야. 간을 거쳐가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간을 거쳐가는 게 아니야. 얘는. 그래서 여기 있구나. 모세혈관은 간을 거쳐서 가는 거고요. 암주간에서는 그냥 갑니다, 심장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심장의 펌프 작용으로 다른 세포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나와. 모세혈관은 간을 거쳐가는 거고, 암주간에서 이제 흡수된 거는 간을 거쳐가는 게 아니다. 자,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제 호흡기에서 하는 거죠. 이런 거 다 그래도 익숙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기체 교환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거냐면, 이제 농도 차에 의한 확산,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기체 교환의 원리는 써 있나요? 어디? 농도 차에 의한 확산입니다. 농도 차에 의한 확산. 기체 교환은 확산으로 돼요. 확산이라고 하는 건 원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 나가는 거지. 그래서 산소가 여기 많고 여기 적으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확산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여기 많고 여기 적으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걸 확산이라고 해요.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근육 없는 거 아시죠? 폐에는 근육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요거, 가로막이라고도 하지, 가로막하고 여기 갈비뼈 붙어있죠, 이렇게. 갈비뼈에 근육이 있습니다. 무슨 뭐 갈비 뭐 이런 거 먹으면 거기 근육 붙어있어요. 살도 잘 붙어있고. 이게 위로 올라가고,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오면 폐가 커져요. 그 공간이 커지면서. 그러면 이제 숨이 들어오는 거고요.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고, 가로막이 위로 올라오면 폐가 작아져요. 흉곽이 작아지면서, 그러면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죠. 그럼 호흡 운동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순환계는 이제 심장이 있고 혈관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방실 아시죠? 그리고 요쪽이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내가 잘못 얘기했죠 지금. 급하니까 지금 잘못 얘기하네. 요쪽이 우심방 우심실, 그쵸? 네. 우심방 우심방 우심실. 내가 볼 때는 좌측인데 달려있는 사람, 심장 달려있는 사람한테는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우심실, 여기가 좌심실, 밑에가 좌심실. 좌심실 우심방, 좌심방. 좌심방. 그 심방으로 피가 들어오고, 심방으로 피가 들어와. 그 다음에 심방이 수축하면은 심실로 내려가요. 근데 거꾸로는 안 가죠. 판막 때문에. 그쵸? 예, 요런 게 판막인 거 아시죠? 예. 다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운 겁니다. 요런 거 판막이에요. 판막. 여기 판막. 판막. 그 다음에 이 심실의 근육이 두껍기 때문에 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피를 짜내는 거야. 이렇게. 동맥으로. 좌심실에서 나가는 건 대동맥. 대동맥이 머리로도 가고 이제 밑으로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로도 가요. 그쵸? 네. 그 다음에 각각의 세포 모세혈관에서 산소랑 영양소를 주고, 그럼 세포가 세포호흡을 하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이런 게 나오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혈액이 되면 그거를 우리가 정맥혈이라고 하지. 정맥혈. 기억나시죠? 그럼 정맥혈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우심방까지 오면 온몸 순환, 좌심실 출발해 가지고 대동맥, 온몸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까지 오면 온몸 순환. 그런 다음에 이제 폐로 갑니다. 폐.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폐동맥 타고 폐로 가요. 양쪽 폐로. 근데 이때는 이름은 폐동맥인데 혈액은 정맥혈이죠. 정맥혈.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는 나가고 산소가 들어와요.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럼 다시 폐정맥으로 이제 좌심방까지 갈 건데,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흐릅니다. 왜냐면 산소가 풍부하니까. 그런 거 아실 것 같고, 정맥혈, 동맥혈 구분은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동맥혈, 그 다음에 정맥혈은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정맥혈. 근데 이게 폐동맥, 폐정맥 구분은 심장으로 들어가면은 정맥, 심장에서 나오면 동맥. 그러니까 이게 이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폐동맥이랑 폐동맥인데 정맥혈이 흐르고, 폐정맥인데 동맥혈이 흐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구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기체 교환의 원리는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다 하셔야 되고, 기체 교환 원리는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인데, 들숨에는 산소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적고, 근데 날숨에는 산소가 아무리 그래도 이산화탄소보다 많아요. 산소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해하시죠? 네. 산소가 한 1%에서 15% 정도, 16% 정도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산소가 많은 거야. 물론 이산화탄소도 많지. 왜냐면 이제 늘어나긴 했어요. 이렇게 수증기도 많고, 숨 쉴 때 이제 입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수증기 몸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성분도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호흡을 크게, 폐에 의한 호흡은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할 때, 폐에서의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 외호흡이라고 하고, 이게 조직 세포까지 오잖아요. 그 조직 세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는 내호흡이라고 하고, 내호흡이라고 해요. 조직 세포에서 기체 교환할 때는. 근데 이제 진정한 호흡은 세포호흡이야. 세포호흡. 그냥 아무 말 없이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세포호흡을 의미해요. 세포 내에서 에너지 생성하는 과정. 아무 말 없으면 사실은 세포호흡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문장에 따라서 외호흡을 의미할 때도 있고 내호흡을 의미할 때도 있겠지만, 네.
보통은 이제 그냥 호흡으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건 세포 호흡을 의미합니다.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 선생님이 아까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라고 했는데 뭐 고등학교관에서 조금 더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거지.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써져 있네요. 분압차가 농도차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기체 같은 경우에 더 많으면 분압이 뭐냐면 부분 압력이거든요. 부분 압력. 기체의 부분 압력. 그러니까 많으면 압력이 커요. 압력이. 그 부분 압력이 큽니다. 원래 1기압이 760mm Hg가 1기압인데 그 중에 158mm Hg만큼 차지한다 뭐 이런 소리야 이게 그 압력이. 그래서 아무튼 대기에는 요만큼 있고 혈액 이렇게 왔을 때 혈액에는 산소가 40mm Hg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은 거야? 요 폐포에 있는 애가 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폐포가 더 많은 거죠. 산소가 여기 40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확산된다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래서 95까지 늘어난 거지. 이해 가세요 이거? 산소가 들어왔다고. 근데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왔는데 이 산소가 95야. 근데 조직세포에서는 산소가 40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산소가 이동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산소를 받아가지고 세포호흡을 하겠죠. 그러면은 얘를 쓰고 이산화탄소가 60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혈액에 보면 40이잖아. 40 여기 40 60이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된다고 이산화탄소가. 그러면 이제 50까지 올라간 거죠. 40이었던 애가 50까지 올라간 거죠. 그럼 다시 여기로 와서 여기 왔을 때 여기 폐포는 따로 있구나. 미안. 대기로 했네. 폐포로 해도 돼. 폐포는 잘 봐. 이산화탄소 농도가 50mm Hg인데 여기는 40이잖아. 그래서 50이어서 40 쪽으로 어떻게 돼? 확산해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 농도차에 의한 확산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 의미고, 요거 이제 폐순환, 온몸순환 중학교 때도 다 하는 거긴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 생성과 배설. 자, 노폐물은 이제 세포 호흡결과 생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노폐물이 여기서 말하는 노폐물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게 세포 호흡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나오는 애,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등 요걸 노폐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변 이런 건 노폐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흡수가 안 된 것 뿐입니다. 여기서 노폐물은 세포 호흡결과 생성되는 물질들이야.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은 분해하면은 원래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가 있으면 노폐물이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CO2가 나오게 되어 있고, 수소가 있으면 H2O가 나옵니다. 물이. 요런 노폐물이 생기고, 단백질을 분해할 때는 질소를 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산화탄소와 물도 나와요. 근데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나온다. 근데 암모니아가 문제죠. 암모니아가 독성이 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일단 간으로 가서 요소라고 하는 요소라고 하는 애로 바꿔요. 근데 이 요소가 조금 독성이 약해요. 그래서 요소로 일단 바꾼 다음에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되어서 배설됩니다. 자, 그게 되고,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숨 쉬면서 나갑니다. 날숨으로. 대부분 날숨으로 나가고, 물은 날숨으로도 나가요. 날숨으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오줌으로도 나간다. 질소 노폐물은 암모니아가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혈액을 통해 콩팥으로 이동하고 오줌의 형태로 나간다. 이해하시죠 이거?
땀도 약간 노폐물이 있긴 한다. 근데 땀은 이제 배설에 포함하진 않는다. 넘어갈게요. 배설계, 콩팥, 그 다음에 오줌관, 방광, 요도, 요게 이제 배설계고, 콩팥이 이제 뒤쪽 허리 쪽에 있고, 뒤쪽에 있습니다. 허리 쪽에. 앞쪽에는 소장이 있고요. 뒤쪽에 콩팥이 있습니다. 콩팥이 두 개가 있고요. 뭐 요거는 이제 요거는 부신이라고 하긴 하지. 이건 부신. 이건 콩팥. 콩팥이라고 할 때도 있고, 이제 신장이라고 할 때도 있고, 신장. 심장 아니고 신장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콩팥의 구조는 겉질, 속질, 그 다음에 콩팥 깔때기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요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콩팥 동맥에서 이렇게 요소가 포함된, 요소가 있는 콩팥 동맥이 와요. 콩팥 동맥이에요. 근데 이게 와요. 그러면 사구체로 이렇게 지나는 동안 압력이 커져가지고 알갱이가 작은 애들이 일로 나와요. 이렇게 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거 여과라고 하지. 여과.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죠.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과가 일어날 때는, 여과는 뭐냐면 걸러주는 건데, 알갱이가 큰 거는 통과 못하고 알갱이 작은 거만 통과하는 거지. 그래서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 염류 등 작은 물질은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되고, 여과가 안 되는 애들은 단백질이나 이렇게 지방이나 혈구 이런 건 여과가 안 되죠. 크기가 커서 여과 안 돼요, 얘는. 그 다음에 여과된 다음에 세뇨관을 타고 가는데, 세뇨관이 요 보먼주머니에 연결된 요게 세뇨관이죠. 근데 바로 가지를 않고 이 세뇨관을 또 이 모세혈관이 막 감싸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모세혈관이 막 감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물이나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등을 재흡수를 해요. 재흡수. 우리 목적은 사실 요소를 내보내는 거야. 요소를. 근데 물은 전부 다 흡수하는 건 아니고 사실 대부분입니다. 소변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중에 일부니까. 근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해야 돼. 얘는 뭐 물은 그냥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자. 얘는 아무튼 100% 재흡수하고, 물과 무기염류는 필요한 만큼 재흡수된다. 그 다음에 분비도 일어나는데, 혈액 속에 남아있던 일부 노폐물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거는 분비,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거는 재흡수라고 해. 그리고 나오면은 이제 오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줌입니다. 이게 오줌이에요. 여기는 이제 원료라고도 하는데 여과액이라고도 하고, 콩팥 정맥에는 요소가 걸러졌기 때문에 원래 정맥이 좀 더 더러운 피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콩팥 동맥이 요소가 포함된 피고, 콩팥 정맥은 요소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더 깨끗한 피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렇게 와서 세뇨관이 이렇게 와서, 세뇨관이 모이는 관을 집합관이라고 하고, 그 집합관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콩팥 깔때기로 가는 거고, 콩팥 깔때기는 사실 어떤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빈 공간이야. 빈 공간. 여기에 오줌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요 방광을 타고 오줌관을 타고 방광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런 구조인데, 자,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불러요. 네프론. 우리나라 말로는 신단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단위. 요런 구조물들이 100만 개가 있어요. 네프론이.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요런 애들은 콩팥 겉질에,
그러니까 사구체랑 보먼주머니는 콩팥 겉질에 많고 요쪽 속질은 이런 집합관들 있죠? 그런 게 이렇게 모이는 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한쪽에 100만 개씩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기관계가 통합적으로 요 중에 하나라도 아프면은 이제 진짜 아픈 거지. 요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살기가 어렵죠, 사실은. 심장 잘못돼봐 살 수 있나? 뭐라도 하나라도 아프면은 못 살아요. 각 세포로 에너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콩팥도 노폐물을 잘 안 걸러주면은 이제 뭐 혈액을 투석을 받아야 됩니다. 피를 전부 다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막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게 최고인데, 건강한 게 최고예요. 요거는 다 앞에서 봤던 것들이라 정리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콩즙으로 오줌 속 요소 분해하기,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떤 실험인 줄 아시면 되는데, 콩즙에 요소 분해하는 그런 효소가 있어요. 콩즙에. 그래서 아무튼 뭔지 보면은 요소 수용액이랑 오줌이 있는데 BTB 용액을 넣고 봤더니 증류수는 원래 중성이기 때문에 초록색이고요. 요소는 약간 염기성이거든요. 염기성. 그래서 이제 청록색. 근데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수는 파란색이야. 파란색. 조금 더 강한 염기입니다. 암모니아 수가. 뭐 강염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암모니아 수가 아무튼 요소보다는 좀 강한 염기입니다. 근데 이제 콩즙을 넣고 있으면 요소가 암모니아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즙에는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을 보면, 자, 근데 여기는 좀 중성에 가깝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염기성인 거야. 약한 염기인 겁니다. 암모니아는 염기성을 띈다. 근데 콩즙 속에 효소가 요소를 분해시켜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실험한 건데 요거는 그냥 같이 맞출게요. 요소 산성 띄는 건 아니고요. 암모니아 중성 아니고, BTB 용액은 산염기 지시약 종류의 한 종류가 맞아요. 콩즙을 넣기 전 오줌 속에 암모니아가 들어있다. 오줌 속에는 요소가 들어있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오줌에 콩즙을 첨가하면 염기성 물질이 생성된다.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겁니다. 자, 콩즙 효소의 작용은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한다.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써야겠다. 이산화탄소로 분해합니다. 근데 날콩 대신에 삶은 콩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분해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 분해하지 못한다. 왜냐면 효소라고 하는 애들은 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여서 삶으면 단백질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면은 그거는 분해하는 작용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자, 요것도 복잡하지만 볼게요. 혈액이 간을 통과하면 요소 농도가 낮아진다. 아까 요소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증가를 하지. 왜냐면
간에서 뭐 하죠? 암모니아를 요소로 어떻게 하죠? 바꾸죠. 그러니까 요소 농도는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혈액이 콩팥을 통과하면 요소 농도는 낮아지는 거지. 왜냐면은 요소 걸러서 이제 뭐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혈액 속 산소 농도는 폐정맥보다 폐동맥에서 높다. 아니 폐정맥이 높은 거예요. 폐정맥이 다 틀렸네. 기억력도 이거 다 틀렸어요. 폐정맥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폐정맥은 폐를 거쳐서 오는 겁니다. 심장으로. 그럼 산소 농도가 증가한 거죠.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동맥보다 대정맥에서 높다. 이거는 맞지. 왜냐면 대동맥에는 산소가 많은 거고요. 대정맥은 그 세포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혈액이 흐르는 거니까 대정맥에서 높다. 맞죠? 식사 전과 후에 소장에서 간으로 이동한 혈액이 간을 통과하면서 혈당량은 낮아지죠. 식사 전에는 식사 전부터 해야 되는 거. 전은 높아집니다. 후는 낮아지는 거고 식사 후는 높아지고 아니 낮아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식사하고 나면은 포도당이 많은데 간을 거치면서 간에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죠. 그러니까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는 게 맞고, 식사 후에는, 식사 전에는 밥 먹은 지 한참 됐어요. 그러면 저장해놨던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해놨던 거를 다시 포도당으로 쓰기 때문에 간을 통과하면서는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야죠. 자, 8부위의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어 몸 바깥으로 배출되기까지 심장을 최소 몇 회를 거치느냐. 그림을 보면서 해야겠네. 자, 8부위에서 뭐 어쨌다고요? 생성된 암모니아가, 잘 봐요. 암모니아가 요렇게 가야겠네. 요렇게 갑니다. 심장 한 번이야. 거쳤어. 폐로 가야 돼. 폐. 다시 왔어. 심장으로. 2번. 이해가 이거 2번? 네. 갑니다. 암모니아 간으로 가야 되죠? 간 갔어요. 이렇게. 그럼 요소로 바뀌었지? 요소로 바뀌어요. 그럼 다시 여기로 와요. 3번. 지금 3번째야. 3번. 다시 또 가. 또 와. 4번. 4번이야. 지금 벌써 4번이고. 그 다음에 콩팥으로 가야죠. 그쵸? 4번이네. 4번. 그런 다음에 이제 콩팥에서 이제 오줌으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총 4번. 4번 심장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뭐 하는지? 자, 보다 이렇게 했고요. 개념 기본 문제를 좀 빨리 풀어주세요. 자,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지금. 1번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물질. 뭐, 그림상 이제 뭐, 영양소와 산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영양소, 산소.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결과 생성되어 몸 바깥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 3가지. 질소, 노폐물, 이산화탄소, 물, 요거 쓰시면 됩니다. 암모니아가 질소, 노폐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암모니아. 질소, 노폐물,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간은 이제 호흡계죠. 호흡계. 예. 호흡 기관 개 쓰는 거니까 가가 호흡계. 여기다 쓸게. 호흡계,
뭐 이건 이제 순환계겠죠. 순환계 영양소를 이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는 소화계, 이 노폐물들이 이제 가서 이제 나가겠죠. 그런 거는 이제 배설계 각각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간, 폐, 심장, 콩팥. 간은 소화계지. 소화계가 어딨나요? 라네. 예. 폐는 호흡계니까 가, 심장은 다 순환계, 콩팥은 나 배설계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포과 관련된 기관계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직세포로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에는 호흡계와 순환계가 관여한다. 맞고. 조직세포로 영양소를 공급하는 과정에 소화계, 순환계가 관여한다. 맞고요. 순환계가 작용하지 못해도 요런 애들이 내보낼 수 있다. 아니지. 순환계 작용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네, 안 되고요. 기억력은.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물질은 뭐냐. 자, 기억은 이제 물이죠. 물. 요거는 암모니아, 니은은 암모니아인데 간을 거치면서 요소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폐와 콩팥에서 노폐물을 어떤 형태로 배출하는지 각각 쓰시오. 폐에서는 이제 날숨이라고 쓰면 되긴 해요. 날숨. 콩팥에서는 오줌. 요런 형태로 배출한다. 되죠? 그 다음에 각 기관의 이름이군요. 기관. A는 간을 의미하고 간. 심장, 폐, 콩팥. 그 다음에 나는 물질 각각 썼고요. 이자는 나에 속한다. 이건 순환계인데 이자는 소화계니까 아니고요. 나는 물질 운반에 관여한다. 맞고요. 다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맞죠? 가에서 흡수되지 않은 물질은 나를 통해 배출된다. 이 맞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냥 흡수되지 않은 거는 그냥 대장 거쳐서 항문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를 통해 그냥 배출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세포 호흡 결과 생성된 물질을 노폐물을 배설계를 통해 배출하는 거야. 구분하셔야 되고. 넘어갑니다. 5번. A는 간이고 B는 콩팥인데 각각 어떤 기관계에 속하냐. A는 소화계죠. 소화계. 소화액을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 요거는 배설계고요. 기억과 니은 중 단위 부피당 O2의 양이 가장 많은 혈액은 폐에서 바로 온에 있지. 니은이지. 니은. 니은인데 이제 혈관의 기호와 이름 쓰라고 되어있네. 혈관의 이름은 폐정맥이에요. 폐정맥.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면 정맥입니다. 가에서 소장 융털에서 흡수된 포도당과 나에서 흡수된 O2가 다리 근육까지 운반되기까지 심장은 각각 몇 회에 지나냐. 자, 소장 융털에서 다리까지 운반을 해야 된대요. 다리 근육. 그럼 이렇게 왔죠. 일단 내가 간을 거쳐서 심장 가요. 일단 한 번, 두 번, 그치? 다리로 가야지. 두 번. 이해가시죠? 산소는 여기서 한 번. 끝. 한 번이네. 한 번. 알겠어요? 잘 따라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혈액의 단위 부피당 O2 양은 혈액에서 기억은 이제 폐로 가기 전이고, 요건 폐를 지나온 거고, 그럼 O2의 양은 폐를 지나온 게 많은 거지. 니은이 많은 거죠. 혈액 속의 단위 부피당 CO2의 양. CO2는 이제 기억이 많은데 폐에서 나가니까 니은은 적어질 거고, 식사 전 공복 시 혈당량. 공복이래, 공복. 그러면은
간을 거쳐서 나온 애가 더 혈당량이 높은 거예요. 공복 시에는 지금 포도당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 갈 때 포도당이 별로 없다가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리을의 혈당량이 더 높아야지 되는 거지, 그쵸? 그 다음 혈액의 요소 농도 디귿 어딨지? 디귿하고 리을 비교하면 리을이 더 많은 겁니다. 왜냐면 간을 거치면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의 요소 농도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콩팥을 가기 전에가 요소가 더 높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콩팥에서 요소 걸러서 내보낼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 자, 기억은 무엇인지 쓰시오. 간에서 요소로 바뀌는 거고, 자, 혈관,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대정맥, 대정맥.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폐로 가는 거니까 폐로 가는 동맥, 폐동맥. 폐에서 왔어요, 폐정맥. 심장에서 이제 나가요, 대동맥. 알겠어? 그 다음에 8번 가와 나에 해당하는 기관계. 자, 요거는 이제 소화계죠, 소화계, 배설계, 호흡계. 조직세포에서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이용된 결과 생성되어 순환계로 이동하는 물질을 모두 쓰시오. 모두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암모니아가 나오죠. 이거 3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에서 몸 바깥으로 배출되는 질소 노폐물은 주로 무엇이며 요소. 이 물질은 인체 어느 기관에서 생성된 것이냐. 간. 됐어요? 요소 간에서 만든 거죠. 조금만 더 할게요. 자, 86쪽. 86쪽에 요 부분은 그렇게 막 수능에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 간단하게 할게요. 에너지 균형이 맞아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영양 부족이면은 체중이 감소하고요. 영양 실조나 생장 장애 일어날 수 있고, 영양이 과다되면은 비만에 걸릴 수 있고 체중이 증가하고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소비량 중에 기초대사량은 이런 건 이제 정의가 중요한 건데, 기초대사량은 운동이나 특별한 활동하지 않더라도 호흡이나 심장박동, 체온 유지 등 생명 유지의 활동에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그거를 이제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기초대사량은 체중, 키, 체구성 성분, 성별, 나이, 호르몬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있어도 소비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왜냐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심장 뛰어야 되고 호흡 운동 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 그쵸? 그게 한 60에서 65% 정도 되는구나, 기초대사량이. 활동대사량은 육체적, 정신적 활동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 외에 추가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와 같이 각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양을 활동대사량이라고 한다. 활동대사량은 체중, 키, 활동의 종류와 강도 및 지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활동대사량. 근데 그거 외에 식품을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도 많아요. 밥 먹고 엄청 좀 힘들어요. 사실 밥 많이 먹잖아. 힘듭니다. 피곤해집니다. 막 급격히. 소화 흡수에 드는 에너지 소비량이 또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합쳐서 1일 대사량이라고 해요. 이렇게 불러. 근데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식은 주어지고 나오죠. 식은 다 외울 건 아니지. 이거는 자기가 해보시면 돼요. 예, 남자 뭐 해리스 베네딕트 공식은 1일 대사량을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 기준 같아요. 성인 기준 같긴 한데 예, 요거에다가 체중 곱해가지고 더하고 키 더하고 그 다음에 나이에서 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온다 이거야. 예, 그게 이제 1일 대사량 예,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앉아서 주로 본다면 1일 대사량에 자 아무튼 기초 대사량이죠. 미안해. 기초 대사량인데 그 주로 이제 뭐 운동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은 1.2배 정도의 1일 대사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은 요 정도 여기서 이제 계산한 걸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활동적으로 하는 사람은 요 정도, 요 정도 한다. 아주 활동적이다. 엄청나게 활동적이다. 그럼 이거를 하면은 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몇 칼로리 소비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식품 영양학과 뭐 이런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밥에는 뭐 한 공기면 몇 칼로리 뭐 이런 게 다 계산되거든요. 요 정도 먹으면, 요 정도 식단으로 먹으면은 균형적으로 이제 균형 잡힌 너무 에너지가 과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유지가 되겠죠. 그런 거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거는 한 번씩 해보면은 뭐 자기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애 체중 60에 키가 170이고 17세인 남학생은 보통 이제 표준 체중이 63.58 정도가 적당한 거고, 1일 대사량으로는 2225 칼로리 정도, 킬로칼로리 정도 소모되는 게 맞다. 근데 그거보다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럼 비만에 걸린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해보시면 되고, 심한 내용이고. 자, 넘어갈게요. 대사성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대사성 질환. 뒤쪽에 이제 질병에 대해서도 나오긴 하는데, 대사성 질환은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감염에 의해 걸리거나 아니면 유전적, 선천적으로 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이런 이제 물질 대사에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물질 대사가 정상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과다 영양 섭취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 이런 비만이 생기고, 비만이 각종 성인병의 시작점인 거죠. 비만이 걸리면, 이제 비만이 되면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다 올 수 있죠. 심혈관계 질환 다 올 수 있습니다. 비만 아닌 게 엄청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아십니다. 나이 들면 비만 아닌 게 그게 건강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대사증후군들이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고혈압도 있고, 뭐 고혈당도 있고, 뭐 이상지혈증도 있다. 넘어갈게요. 읽으시면은 뭐 재밌긴 해. 뭐 나중에 의사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읽어보는 게 훨씬 좋고. 비만이 되면 이렇게 막 피하 지방이 이렇게 잔뜩 쌓이는 거죠. 내장 지방도 쌓이고. 그러면 이제 혈당도 높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안 좋죠. 자, 넘어갈게요. 하이탑이라 그런지 더 상세하게 더 많아요, 내용이. 그 대사성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당뇨병입니다. 뭐 비만도 비만인데, 당뇨병은 이제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 제1형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병이에요. 이 사람은 대사성 질환보다도 이 사람은 뭔가 그러니까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뭐 인슐린이 부족하게 분비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병이야. 그래서 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주사를 꼭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근데 인슐린 이런 거를 먹으면은 근데 소화작용
하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먹지는 못하고 주사로 놓는 거예요. 예. 먹으면은 이제 분해가 되니까 인슐린이 단백질이어가지고. 근데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너무 이제 포도당이 많아가지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예. 그래서 인슐린 주사로 놓는 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작고 이건 살 빼야 되는 거죠. 예. 제2형 당뇨병인 사람은 건강하려면 열심히 운동하고 식습관도 조절하셔서 살 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뭐 이상지혈증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이제 대사성 질환이 있다. 예, 여기는 좀 넘어갈게요. 지금은 좀 여기까지 자세하게 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걸리고. 동맥경화증은 동맥이 원래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혈압을 견디려면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동맥이 딱딱하게 경화된 거예요. 네, 근데 경화가 된 이유는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중성지방 이런 게 쌓여요. 여기에 혈관이 쌓이다 보면 동맥이 경화가 생기고 혈압도 높아지고 혈류 흐름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아니네. 이거 다른 거네. 하여튼 동맥경화증은 이게 딱딱해지다가 이제 손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혈압의 압력을 못 견뎌서. 그 다음에 이제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아까 그 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동맥인 거고 여기에서의 이 관상 동맥은 심장에 있는 동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심장이 근육질이잖아요. 여기에 에너지 공급해야 되는데 심장으로 공급하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해. 이게 이제 임금의 관처럼 이렇게 머리 쓰는 거 있잖아요. 신라시대 뭐 관 같은 거 있잖아. 그거랑 비슷하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좁아져 가지고 심장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은 협심증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심장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심장 근육이 괴사를 합니다. 심장이 그 심근경색이 오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심장이 갑자기 멈춰서 죽는 사람이 많죠. 예. 특히 이제 50대는 넘어야 되나? 하여튼 나이든 좀 어른들 같은 경우에 심장이 갑자기 멈춰서 돌아가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이렇게 지방 같은 게 쌓이고 이래가지고 생기는 병이야. 뇌졸중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지방 같은 게 쌓여가지고 이러면 혈압이 높아져요. 이게 좁아지잖아요.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좁아진 뇌혈관으로 혈전이 막혀서 뇌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뇌경색. 그다음 뇌출혈, 혈관이 터져요.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고이는 질환이다. 뇌출혈 걸릴 수 있다. 이런 질병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다 뭔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영양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대사성 질환을 이제 예방하려면 균형 잡힌 식생활이 필요하고 규칙적인 운동 필요하고요. 부정적인 생활 습관 개선해야 되고 건강 검진도 잘 받으셔야 되고요. 적절한 수면 취해야 하는 거고 여기 다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특별하게는 열심히는 안 할게. 나중에 시험 때 되면 열심히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단원을 할게요. 항상성과 몸의 조절.